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사흘간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228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도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슈퍼사이클 고점 논란이 또 한 번 재점화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들의 내림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최하위 단계인 주위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대, 또 삼성전기, 삼성 SDI 등은 5% 넘는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반면에 13일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이 남북 경협주일 만큼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부산산업이 23%대, 또 동일제강, 한일, 현대시멘트 등이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7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또 전기전자주들이 대거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주인 PSK, STI, 테스 등도 줄줄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푸른기술, 대아티아이 등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이 방송 월요일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초랑 주 후반부까지 다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한 주 동안 시장이 재미없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한 주 내내 정말 지루한 흐름입니다. 사실 뭐 오늘 하루에 오늘 장이 어땠냐라는 평가보다는 사실 요즘 장이 어떠냐라는 말이 더 좀 약간 정확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정말 8월 들어오고 나서 정말 이렇다 할 반등 흐름이라든가 급락 흐름도 없이 정말 정체되는 것 같은 박스권 장세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이 상단과 하단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날짜가 8월 10일인데 날짜상으로는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나갔지만 실제 거래일로 치면 거의 절반 정도 됐거든요. 한 달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오는 만큼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어떤 재미없는 횡보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만 보셔도 벌써 보기만 해도 벌써 이 답답하고 현기증이 나요. 이 8월 첫 거래일, 그러니까 8월 1일 날 들어서면서 사실 이날 같은 경우에는요. 8월 1일은 우리나라 그 개장하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선포를 으름장을 놨던 날이죠. 하지만 의외로 그날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거래소도 같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어떤 악재에서 좀 벗어나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이게 지금 제가 줄 2개 그려놨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첫날, 그러니까 8월 첫 거래일, 8월 1일에 있었던 이 캔들의 몸통을 상단과 하단을 그려놓은 건데, 이게 한 달 내내, 이제 오늘 8월 10일까지 오면서 한 달 내내 지금 이 가격이 계속 머무르면서 정말 위로도 아래로도 안 가고 있는 흐름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고요, 사실.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권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추가 반등을 위해서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습니까? 6월부터 계속 이 정말 재탕, 3탕, 4탕까지 우려먹고 있는 이런 무역전쟁이란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이 900 근처에 있던 이 지수가 코스닥 기준으로 700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아직 800포인트도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밑에 머물고 있으니까 사실 아마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 계좌 상태를 보면 아마 지금이 최악은 아닐 거예요. 최악이었던 시기는 아마 지난달 중순 아니면 말경이었을 거고,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시장이 올라온 것과 동시에 아마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상승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빨리 못 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사실 내 계좌의 상태를 떠나서 어떤 답답하다던가 아니면 이런 투자 심리가 어떤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늘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나긴 어떤 횡보 기간, 지루하게 지속되는 시장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추세가 났을 때 더 빨리 가는, 더 급격하게 가파르게 반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더 세게 갈 수 있는 것을 약간 지금 모아두고 있다. 우리
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적금 얘기를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 내가 쓸 돈을 위해서 지금의 소비를 좀 줄이는 거잖아요. 시장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을,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확신이 없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을 털어내고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뭐 안 좋은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나온 얘기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누적된 그런 악재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다 될 만큼 됐다라는 생각 갖고 꿋꿋하게 버텨서 곧 있으면 다가올 급등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까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소 지루한 횡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상승 에너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가파른 상승세가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을 해서 검색에 포착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남화토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 남북 고위급 회담 열린다는 소식에 남북 경협주들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죠. 이 종목은 장중 13% 넘게 급등을 했는데 상승폭 일부 반납하면서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경협주들 강세였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일단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장중에 15% 정도까지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상승폭의 절반 정도는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올라가는 종목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어떤 추격 매수를 위한 그런 검색식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가격 조정을 충분히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진 검색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북경협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그동안의 남북경협주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빠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남북경협주가 올라간 것은 사실 뭐 기술적인 측면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까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북한과의 이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되고 또 이번에 또 먼저 이례적으로 북한 쪽에서 먼저 좀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머물러서 이 항상 뭐 기사가 나오고 하면은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랬죠. 뭔가 김치 국물을 좀 퍼마시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남북 간의 정상회담, 뭐 다시 열리게 되면 세 번째 정상회담이 되죠. 이 정상회담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들까지 맞물리면서 장중에 어떤 이 남북 경협주들의 상승을 끌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좀 차트 보시면 그동안 이 남아토건 같은 경우 사실 이거는 제가 그 이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거 2월 달에 6,000원대에서 제가 추천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지금 뭐 10,000원권 위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접근하기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뭐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주된 종목들이 항상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를 해서 급등하기 전에 미리 잡으려는 그런 매매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당시보다도 주가가 2배 정도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토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남북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전부 다 일단은 접근 자체를 약간 좀 이렇게 유보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혹여라도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 검색기 같은 것에 걸려서 나오게 된다면 단기 매매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나. 뭐 요 정도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쭉 이렇게 추세를 끌고 가고 마음 편하게 정말 사놓고 놔두기만 하면 알아서 올라가주는 이런 마음 편한 매매를 하기에는 아마 남북경협주는 아직까지도 좀 가격대가 너무 비싸고 또 재료도 너무 많이 노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뭐 고위급 회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고 했었는데 그러고 북미 정상회담 열린 지도 이제 어느덧 2달 가까이가 돼 가네요. 그동안에 뭐 실무진의 회담 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실 뭐 진전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 모든 호재가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막 터졌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마치 남북경협주들의 주가는 남북 통일이 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와중에서 기술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를 해서 남아토건으로 하루에 뭐 15% 이렇게 챙길 수 있었던 거는 분명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저점에서의 선취매 정말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남북경협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추후에 주말이나 다음 주에 뭐 이 북한과 관련해서 사실 뭐 중국에 또 이제 시진핑이 북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또 뒤에서 또 이게 찌집 이게 해갖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미국하고 어떤 이 견제 흐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력주의 어떤 편안하게 접근하는 데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는 가격 메리트도 부족하고 이미 재료가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단기 매매 이상은 조금 부적절하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동일제약 또 다른 남북 경협주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15% 넘는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도 이제 남북 경협주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철강주도 마찬가지로 뭐 철도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남북 경협주가 4월 그리고 5월에 가장 뜨거운 시세를 보여줬을 때 철강주도 거기 같이 좀 편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동일제강이 어쨌든 간에 동일제강이 오늘 급등한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 남북 경협주 특히 이제 철도 관련주들이 반등을 할 때 같이 이제 엮여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말씀드릴 때 이 회사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물론 이제 실제로 토목공사를 할 때요, 뭐 교각을 건설한다거나 뭐 이렇게 다리 위에 이렇게 고층 건물 짓고 할 때, 실제로 이 회사가 만든 어떤 철강 제품이 이 콘크리트 어떤 연결의 어떤 보강제로서 좀 유용하게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일단은 아니고요. 이 회사, 이 종목 지금 최근 흐름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요 급등 나오기 전까지, 즉 어제까지 이게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검색시에 걸린 것은 오늘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하면서 실제 매매 가능한 수준선까지 거래량이 올라왔고 게다가 남북경협주라는 어떤 이 거대한 재료가 아니라 거대했던 재료입니다. 그것이 다시 주식시장에 찾아오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요 너무 올라갈 게 없어서 그냥 건드리고 다른 재료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장의 어떤 주인공 노릇을 잠깐 뭐 단역이라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와중에서 그냥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하루 거래 대금이 뭐 1억 원도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살려고 해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침에 실수로 1억 원 매수 주문을 넣으면 내가 넣은 매수 주문 때문에 상한가를 가버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또 오늘 15% 이렇게 올라서 이제 겨우 600억 원을 넘어갈 만큼 굉장히 소형주고 실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막 20% 넘게 25%까지 올라가고요.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인 밑바탕에는 역시 이 거래량이 이 보시게 되면 전일 거래량이 여기 보면은 어제 거래량이 11,000주, 오늘 거래량이 630만 주니까 한 500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500배가 늘어서 오늘 정도는 좀 이렇게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량이 나와줬는데 자,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땔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장작이나 이런 거 뭐 종이 조각을 이렇게 모아놓고 좀 이렇게 불을 지피려고 하면은 확실히 땔감이 많이 갖춰져 있으면 불이 타기 시작하고 났을 때 그만큼 큰 불이 나죠. 예, 마찬가지로 주식도 어느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갑자기 폭발했을 때 이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땔감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불씨를 붙였을 때도 더 가파른, 더 빠른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우리나라 그 시장 얘기 잠깐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코스닥 시장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올 초 1월에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당시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1월에 거래를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코스닥 1000포인트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반년 넘게 지금 계속 횡보하다가 빠져서 연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계좌를 방치시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코스닥 거래 대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 급등하기 전에는 이런 구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아까 보셨던 동일제강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굉장한 거래량 침체 구간을 거친 이후에 갑자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와버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는 것이 요즘 시장 급등 종목, 특히 바닥 급등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침체됐다고 해서 그냥 마냥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동일제강처럼 편안하게 바닥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경협주가 아닌 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제가 뒷부분에 마련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들 우리가 노릴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제강도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나노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반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또 스페인 종속회사의 지분 취득 결정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근데 이 뉴스 기사 제목을 보니까 무슨 실적 2천 몇 %가 늘었다고 그래서 수치가 굉장한 거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00억 벌던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을 이렇게 10,000원밖에 못 벌었는데 10,000원에서 만약에 100만 원으로 올라오면 영업이익이 100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수치에 뭐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다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는 걸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든가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종목은 결국 올라가질 않거든요. 이 나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오늘 급등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 종가까지의 전체 시가총액이 500억도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종목입니다. 오늘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뭐 급등 종목들이 이 대다수가 보면은 시가총액 1,000억 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소형주들 위주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돌질 않고 거래대금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종목 정도에서만 이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만큼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그런 것들이 뭐 잡주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실적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소형주들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그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키워드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나노 회사를 보면 이 차트 보면 사실 차트가 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언제입니까? 뭐 중간에 뭐 권리락 떠 있고 막 하는 것들 보면은 이제 중간에 뭐 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차례 좀 반복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자를 거친 이후에 이제 실적도 좋아지면서 다시 정상화로 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좀 빠르게 지금 1,600원에서 지금 2,100원까지니까는 뭐 최고점 기준으로는 주가가 한 50% 정도까지도 올라갔다 온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나노라는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그 집진 장치에 들어가는 거 촉매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매연 절감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요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한동안 좀 머릿속에 잊혀져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초창기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원전도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정부가 처음에 그러니까 들어섰을 때 이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뭐 풍력 관련주들 막 3배씩 올라가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뭐 폭염이다, 뭐 그전에 먼저 북한 문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좀 수면에 가라앉았는데 물론 이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노가 급등, 이게 친환경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지금 다시 한번 친환경 정책주가 너무 오랫동안 입장에서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제적인 관점에서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까지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뭐 굉장히 유용한 얘기지만 엄청 쉬운 얘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거. 이 종이하고 좀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속된 말로 종이를 갖다가 종이 쪼가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되게 하찮은 물건처럼 여겨졌던 이 종이, 이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지금 이 종이, 즉 제지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혹시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면 어떠한 쪽을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가 해서 이 종이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재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부각이 됐었는데요. 종이의 재발견이라는 주제 아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 바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제가 저기 저 뒤에서 종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웬 종이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 그 혹시라도 ACTS나 이런 데서 그 시장 지도라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별로 각 업종이나 어떤 기업들의 어떤 크기를 갖다가 해서 한눈에 어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이 각 ACTS마다 시장 지도라고 하는 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종이 목재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 구석탱이 코딱지만하게 구석탱이 정말 조그맣게 종이 목재 업종이라고 뭐 글씨도 안 보일 만큼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비중도 작고 그리고 종이 뭐 해봤자 사실 이게 무슨 뭐 첨단 IT나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사양 산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데 그런 사이에 올해 들어서 사실 전 업종을 살펴봤을 때 뭐 제약 바이오는 잘 나가다가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남북경협주도 올랐다가 뭐 급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올라가기 전에 시작했던 자리까지 도로 다 빠진 종목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올해요. 제지업체들 주가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2배 가까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던 사이에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사이에 그냥 알게 모르게 정말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상승이 나왔던 원인이라든가 그러한 상승세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 수 있을지 혹시라도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떠한 시점에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노려야 할지를 지금부터 좀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종이에 대해서 오늘 뭐 쭉 강의 한번 들어놓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 IT나 뭐 제약바이오처럼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올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산업 하나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이.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된 요 종이는 뭐 쓴 지가 한 몇백 년? 뭐 됐겠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기원전으로 올라갑니다. 기원전으로 올라가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좌측에 보이는 게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는 보셨을 이 양피지라는 겁니다. 저 양피지가 한자로 쓰면 저 지자는 그 종이 지자가 맞는데 저 양이 이제 그게 걸어다니는 그 양고기 그 양 있지 않습니까? 양의 그 껍데기 가죽을 벗겨서 양 껍데기로 만든 게 바로 이제 양피지입니다. 그래서 양피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상의 어떤 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의 첫 뭐 시조다라고 부르는 이 파피루스라는 건데 우리가 그 종이를 영어로 페이퍼라고 하는 것도 그 어원이 파피루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뭐 시작은 정말 진정한 어떤 종이로서의 시작은 여기였다. 파피루스지부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제조 과정이에요. 뭐 나무를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갖다가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격자처럼 쭉 놓은 다음에
압착시켜가지고 마치 그 우리가 바다에서 이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 김 떠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기원 전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굳이 왜 이 종이라는 것을 그러면 인류는 처음에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을까? 왜 인류가 종이를 만들어서 굳이 이런 걸 썼나라는 걸 생각하면 결국 여기 보시면 저 좌측에만 보더라도 보고 뭔가 좀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자, 우리 인류가 종이를 만들게 된 이유, 종이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바로 이거죠. 바로 문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예를 들면 뭐 밥그릇 같은 거 있어. 밥그릇 이런 거는 솔직히 사람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도 밥그릇은 필요해요. 뭐 왜냐면 바닥에다 이렇게 패대기 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든가 물 같은 거는 그릇에 담아야지 애들이 마시니까. 그럼 밥그릇 같은 거야 사람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지만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야말로 딱 인간만 필요한 유일한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문자 때문입니다. 인류는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 혹은 지식을 어떤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문자가 없었다면은 말로만 이거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어떻게 바뀌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구전동화라든가 구전 그 민요 같은 거 보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어떤 정형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건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라든가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종이가 생기면 뭡니까? 종이가 생기면 그것을 문자로 적어서 기록을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왜곡 없이 이게 뭐 썩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서는 그대로 해서 뒷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매개체로서 종이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거는 바로 인간이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즉 문자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나 각종 데이터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종이가 활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후로 뭐 1000년, 2000년 거쳐오면서 종이는 계속해서 우리 근처에서 무슨 일을 하든 책을 보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종이는 계속해서 우리 근처에 머물러 왔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페이퍼리스 오피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페이퍼리스 오피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무실에 종이 없다. 종이 없는 사무실이다라는 얘기죠. 자, 과거에 우리가 7, 80년대 즉 컴퓨터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았을 그런 시기에는요. 모든 업무는 다 문서입니다. 다 적어서 타이핑 타자기로 타자 쳐서 결제받고 어떻게 한 다음에 따로 서류 처리해서 보관해서 문서 보관실에 넣어놓고 몇 년 동안 사용 기한 정해놓고 찾을 일 있으면 가가지고 그 기억 니은 뒤져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그렇게 종이를 매개체로서 어떤 모든 업무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번거로웠어요. 번거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정말 종이가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많은 종이가 필요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 전혀 없죠. 오른쪽 보세요. 좀 그림도 어서 제가 그 외국 사이트에서 구한 건데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서류나 문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파일의 형태로 PC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출력해서 할 것도 없이 그냥 서류상 인터넷상으로 그냥 띄워놓으면 전자결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메일도 옛날에 뭐 우편으로 보내고 받고 등기 보내고 퀵 쏘고 뭐 이랬던 것이 이제는 다 이메일로 오가기 때문에 정말 종이가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 종이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자, 저는 얼핏 보니까 옛날에 그 어디 학교에서도 뭐 무슨 이렇게 태블릿 PC 가지고 막 수업을 하는데도 막 있다 그러고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그런 걸로 보급시켜서 책도 전자책으로 보고 다 그런다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딜 가든 간에 이 종이가 정말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니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요. 여기 방송 나올 때 이거 원고 이거 출력하잖아요. 이때 아니면 사실 종이를 만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종이를 뭐 각 뽑아가지고 책 이렇게 쓰거나 이럴 일이 없고 펜을 잡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것도 저는 요즘 거의 없어요. 사실 어디 카드 긁고 사인할 때나 펜 잡지 펜으로 종이 쓸 일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는 다 망해야 됩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저 혼자 사용하는 종이의 양만 해도 제가 학창 시절하고 비교하면 한 하루 평균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종이 회사들이 망해야 되는데 제조업체들 우리나라에도 뭐 수두룩하게 상장이 돼 있고 세계 각국에도 종이를 만드는 회사들은 무궁무진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조업체들이 망해가고 주가 막 폭락하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막 상장 폐지당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최근에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뭐 몇 개 제가 뭐 본 건 있지만 그중에서 제조업체 상장된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제조업체들이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거. 심지어 버티는 걸 넘어서 올해 어떻다 그랬죠? 올해 제조업체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아세아제지라고 회사의 주가입니다. 보시면 아세아제지인데 올해 1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연초에 비해서 주가가 112%, 주가가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17,000원 정도권에서 올해 저점을 형성했다가 지금 35,000원 넘어서까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 사이에 보세요. 이 아세아제지 주가가 올라오는 사이에 제약바이오 올라갔다가 급락했죠. 남북경화 쪽 올라갔다가 급락했죠. 시장 게다가 6월 그리고 7월 시장 이 대혼란 상황 속에서 52주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아세아제지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게 뭐 증시가 혼란기가 오게 되면은 뭐 이 경기 방어주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따지고 보면 제지가 그렇게 경기 방어주인가 싶기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수요 자체가 워낙 감소를 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랑도 별로 생필품이라고 봐야 되나 약간 의문이 들죠. 자, 아세아제지 올랐는데 한 종목만 올랐다면은 얘만 어쩌다가 뭐 뒤에 뭔가 있나? 뭐 이런 의심 정도 하면서 하나만 올랐다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무림 PMP라는 종목 바로 다음 화면에 무림 PMP라는 종목도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 초 대비 주가 현재까지 102%. 역시 무림 PMP 마찬가지로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무림 PMP는 뭐 제가 이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뭐 제지업체, 그러니까 종이를 만든다기보다는 펄프, 이 종이를 만들기 전에 어떤 중간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이 펄프를 만든 회사가 바로 이제 무림 PMP인데 뭐 주가 보면 추세가 웬만해서 안 꺾입니다. 뭐 잠깐 조정을 받는가 싶지만 오히려 8월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무림 PMP는 다시 한번 주가 반등하면서 6월, 7월 2달간에 걸친 하락폭을 지금 8월 한 중순도 아직 좀 안 됐는데 다 메꾸고 있어요, 벌써. 굉장히 강력한 상승 파동, 정말 확고한 이게 뭐 사실 2배니까 뭐 반년에 2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말을 못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올 한 해 어떤 꾸준하게 정말 중간에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꺾이는 모습 없이 가장 꾸준하게 올라간 업종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제지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궁금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요? 왜? 이게 지금 갑자기 우리가 무슨 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뭐 공부를 죽어라고 막 두세 배 해 뭐 그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 세계에서 책을 안 보기로 그렇게 유명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갑자기 막 책을 사다가 보는 거, 출판업계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제지업체 주가가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가고 있나? 요거 굉장히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바로 환경 문제 때문입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에서 이게 말로는 사실 많이 듣고 하는데 우리나라 뭐 이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 왼쪽에 보시면 저기 이제 바다에 무슨 뭐 이렇게 보트를 타고 이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보면은 주변에 떠 있는 게 저게 땅이 아닙니다. 쓰레기장 저 왼쪽에 사진에 보면 얼핏 보면 그 쓰레기 더미에다가 배를 하나 그냥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게 바다에 온통 온갖 그냥 오만 쓰레기가 그냥 다 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플라스틱이 이 환경 문제의 어떤 가장 큰 주범으로서 얘기가 많이 됩니다. 사실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거는 재활용률이 높아요. 웬만하면 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품 내놔도 사실 단가 측면에서 플라스틱보다 이런 이제 철이나 어떤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재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플라스틱은 은근히 이게 잘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에 좀 문제가 많이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플라스틱 페트병도 보면은 그 색깔 입혀진 플라스틱 페트병은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재활용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재활용도 잘 안 되고 해서 돈도 잘 안 되고 재활용 가져가봤자 안 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되고 있는데 세계 뭐 각국의 관광지라든가 뭐 미국 뭐 이런 데 다른 데 가보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 막 버리고 하니까 묻으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 우리는 땅덩어리가 좋기 때문에 이제 묻을 데도 없어요, 이제.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무분별하게 매립시켜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저 플라스틱이 땅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썩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땅을 볼모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 이제 사실 문제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부각을 받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환경이라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저 플라스틱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플라스틱 제품들 평균적으로 플라스틱 제품이 땅 속에 묻혀서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시간은 500년으로도 모자라다는 얘기죠. 뭐 바이오 플라스틱이다, 뭐 친환경 플라스틱이다 해서 뭐 금방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거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플라스틱은 그냥 싸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 결국엔 플라스틱은 만들어진 것 자체로서도 쓰레기다. 만드는 것 자체가 환경오염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뭐 일회용 플라스틱 아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죠.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나라도 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21년이면 유럽연합에서 플라스틱을 완전히 퇴출시켜버리겠다고 말을 한 게 2021년이면은 지금 시간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 날씨가 사실 되게 덥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름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이렇게 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 저 더울 때 아이스 커피도 많이 드시죠? 카페 가가지고 왜 카페 가면 에어컨도 틀고 시원하니까는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앉아가지고 뭐 한두 시간 책 보다 오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거 찾아보면서 뭐 이렇게 시간 때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즘에 8월부터 카페 갔을 때, 커피숍 갔을 때 아마 계산대에서 이런 문구를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 바로 뭐냐? 바로 우리도 이제 카페부터 플라스틱 퇴출 시작. 보시게 되면 저런 법이 참 많아요. 네.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카페 가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면은 꼭 물어보죠. 드시고 가실 거냐, 갖고 나갈 거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먹고 가는 사람들, 즉 가게 안에, 카페 점포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주지 말고 머그컵을 거기서 주는 거 먹어야 돼요. 갖고 나갈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을 현재로서는 갖고 나가긴 하지만 뭐 가는 데마다 저게 다 보이고요. 제도 자체도 굉장히 단속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분위기죠. 실제로 이런 문구 다 적혀 있습니다. 걸리면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뭐 이렇게 플라스틱을 주지만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그냥 플라스틱 툭 던져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컵만 플라스틱이냐? 그게 아니죠. 컵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거의 꼽아먹는 빨대까지도 이 빨대도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 하루에 보통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루에 쓰는 빨대가 갑자기 지금 숫자가 제가 적어오질 않아가지고 까먹었는데 약간 인당 평균 치면 하루에 한 개 넘어요. 한 2개 뭐 이상 이렇게 빨대 사용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환경 오염이 심각한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더 이상 손을 놓고 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 때문에 폭염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정부들 많이 바쁘죠. 뭐 폭염 대책 때문에 뭐 전기요금 한시적으로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 궁리하고 있고 뭐 국민연금 뭐 고갈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말라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친환경 즉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플라스틱이라는 걸 갑자기 끄집어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아무나 누구나 마음 편하게 쓸 수는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진짜 플라스틱 엄청 많이 써요. 지금 카페만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맡고 있는데 뭐 패스트푸드 어디 하다못해 빵집 가서 빵 사도 빵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서 파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마트 가서 뭐 살라 그래도 과일을 사도 전부 다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기 마트 가서 살라 그러면 밑에 스티로폴도 넓은 범위에서는 플라스틱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만 했다 하면 다 플라스틱이니까 이제 이거 문화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봐야 된다. 그것의 첫 스타트로서 지금 카페부터 먼저 손을 댄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요. 이 정책이 그냥 단순하게 카페, 즉 플라스틱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어떤 이 점포에 과태료를 매기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규제, 즉
플라스틱 자체를 아예 뿌리 뽑아버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친환경의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전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뭐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고깃집 가면 매 손으로 이렇게 고기 주세요 하면 소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과일을 이렇게 손으로 받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돌려서 써야 됩니다. 어쨌든 뭔가 담긴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를.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서 써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모멘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종이라고 하는 게, 자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종이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거 원고 출력하는 A4 용지,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백판지라고 말하는 그냥 인쇄 용지, 그냥 서류, 문서 혹은 그냥 뭐 글씨 쓰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종이가 은근히 많이 쓰입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제조업체 주가들이 2010년 초에 무더기로 한번 급등했던 그때 이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택배. 인터넷 쇼핑의 증가로 위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면 다 그거 택배 박스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이회사 주가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책 안 보고 전자책 보고 종이 공부할 때도 안 쓰고 다 이거 스마트폰 보지만 여기서 종이가 엄청 많이 쓰인다는 거죠. 당시에 그래서 제조업체 주가들이 바닥에서 큰 건 막 5배까지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렇게 뭐 골판지 들어간 이런 박스 용지도 당연히 종이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카드 긁고 나면은 저 좌측 하단에 카드 긁고 나면은 영수증 떼주죠. 저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 가멸지라고 부르는 종입니다. 가멸지. 즉, 이게 제가 알기로 한자를 많이 안 써서 까먹었네. 느낄 깜짝에다가 그 열자 해갖고 열에 반응해서 글씨가 출력이 되는 바로 가멸지 그거고요. 요 오른쪽 우측 하단, 우리 택배 운송장 보면 많이 보이죠? 이거는 감압제라 그럽니다. 펜으로 이렇게 눌러 쓰면은 그 먹지처럼 돼갖고 뒤에 이렇게 백이잖아요. 감압제라고 하는데 하여간 종류는 무지막지하게 정말 종이 종류가 정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한다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다. 실제로 우리 음료수 보면 자, 우리 주스 저기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주스 사 먹으려고 하면은 플라스틱 페트병 많죠? 근데 플라스틱 못지않게 많은 것이 바로 종이팩입니다. 우리 과거부터 우유는 종이팩에 많이 담아 먹었잖아요. 뭐 주스라든가 이런 것도 종이팩 많이 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이로 만드는 건데 자 유일하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종이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아까 제가 양피지 파피루스부터 시작을 해서 굳이 종이의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이의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인데 길면서도 종이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뭐 단가가 싼 것도 물론이거니와 유일하게 이런 음식이나 제품을 담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친환경 소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음하면 바로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는요, 땅속에 묻어놓으면 이런 일반 종이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어놓으면 반년이면 이거 다 분해돼갖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플라스틱은 태우면 또 거기서 유독가스 엄청 나오죠. 근데 종이는 태워도 깨끗합니다.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서 종이가 부각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이제 막 나오고 있죠. 여기저기서. 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그런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하반기 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란 얘기죠. 자, 이 종이 플라스틱은 정부가 펴고자 하는 친환경 정책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정책의 큰 기조는 처음 생겨날 당시부터 석탄을 막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친환경 정책이 결국 지금 정부의 어떤 핵심 과제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방송에서 종이에 대해서만 쭉 여기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종이 관련해서 뭐 다른 이제 업종 분류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깊은 언급, 약간 좀 부족했죠? 그런 것들 제가 잠시 후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서 좀 시간이 모자라서 얘기를 차마 더 못 드린 종이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정부 정책과 관련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이 모든 업종과 모든 그림들을 제가 다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공부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친환경 정책주 뛴다. 바로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그림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잠시 후 9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이에 대해서 정말 꼼꼼한 강의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네, 일단은 뭐 업종에 대한 종목보다는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그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들이 다시 좀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남들 다 하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 뭐 남들 다 하는 남북경협주 이런 것들 따라해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주식에서 돈 못 본 분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2018년도 8월 들어서 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업종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좋은 정보 접해서 남아있는 8월과 2018년들 빠른 수익 낼 수 있는 길 제가 잠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정부 친환경 정책주에 대한 모든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